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로 홍준표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바른정당과의 주도권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기의 자유한국당 스트롱맨을 선택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누가 프로카하고 놀아놨단 말입니까? 노려놨다고 했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면되고 구속된 날입니다.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고 의지했던 담벼락은 무너졌습니다. 홍준표가 튼튼한 담벼락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당과 결기를 갖춘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 사상 처음으로 개파 없이 독고다이로 대통령 후보 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붙여주면 10분 내에 제압할 자신이 있습니다. 핵무장 전도사 원유철, 불사조 이인재, 우리 당의 큰형님 김관용, 태극기 전사 김진태, 강력한 우파정부 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롱맨 홍준표 지사. 결국 자유한국당을 건질 대선 후보로 스트롱맨이 선택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항상 몸에 빨간 것을 지니고 있는 남자, 예, 항상 빨간 넥타이를 하고 있죠. 예. 자신의 성과 함께. 결국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제 본인의 어떤 일단 꿈에 다가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예상했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포기함으로 해서 예. 그 공백을 결국 이제 홍준표 지사가 치고 들어갔고. 모래시계 검사 때 지금 사진이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앳된 서울지검 모습이네요. 강력부 예. 검사 출신일 때 바로 이제 홍준표 당시에 슬롯머신 사건이죠. 예. 1993년도에 슬롯머신 사건을 해서 당시 참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박철원 당시 안기부장 특보, 그다음에 이건계 고검장을 3명이나 잡았습니다. 예. 이제 당시 정말 대단한 검사였는데 결국 그 모래시계 검사의 어떤 모티브가 됐었죠. 그 드라마에. 이제 그런 검사가 이제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보수정당 후보로서 이제 섰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과연 그러면 이제 본선 경쟁력과 또 예. 본선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놓여 있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경선에 나오겠다고 한 뒤부터 이 후보로 최종 선출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원래는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리스트에 걸려 송환종 예. 리스트로 인해서 유죄였다가 무죄로 된 게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지 불과 뭐 한 보름여 정도 된 예. 상황에서 후보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이제 앞으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관심이 아닌 건데 현재까지는 어떻든 보수 후보 중에는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바른정당까지 지지율 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보수 후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 중도 후보, 중도와 중도 진보 사이에 걸쳐 있는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앞으로 상승 여력은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좀 타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정체성과 노선을 거친 홍트럼프 전략으로 해서 거친 입을 하면서 주목은 끌었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정체성과 노선을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율이 좀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54%의 과반 득표를 압도적으로 얻어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번 그 보수 진영 내 선거의 핵심은 친박의 정치적인 그 몰락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그걸 계승한 김진태 후보의 일정한 의미에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 점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비박, 즉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는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났고 바른정당과 이제 보수 혁신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그래서 연대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친 입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메시지 그렇죠. 전달하는 거는 확실히 성공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의 귀를 파고드는 그 예. 선동력 있는 발언은 정말 강점인데 여기 이제 막말과의 경계 수위를 아슬아슬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세 분이 뭐 정확한 진단 분석해 주셨으니까 그 이 홍 후보의 언어 문제를 살짝 건드리면 그 양땡땡 친박 뭐 양박 이렇게 줄여서 부른 이제 발언이라든가 오늘도 뭐 독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른바 독고다이 예. 이렇게 이거 하셨죠. 좀 이제 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예. 뭐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예. 비속어를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강한 남자라는 뭐 이미지의 생성은 좋은데 이 스트롱맨을요 영어 예. 사전에서 찾아보면 독재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맨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금 구속된 날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사실은 금기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강한 남자, 강한 후보 예. 이렇게 좀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시면 좋은데 이게 또 뭐 민주당 쪽에서는 스트로맨 아니냐 이렇게 예. 또 이제 패러디 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사전적 의미를 따져서 언어를 좀 적확하게 쓰실 필요는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지사의 단어를 인용해서 쓰겠습니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나는 독고다이 후보다, 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에 이제 더 이상은 친박, 개파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아버지는 무학입니다. 국졸도 아닌 무학입니다. 제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한글을 모릅니다. 그런 무지랭이 출신입니다. 이 우리 당에 이제 친박 없습니다. 개파가 없어졌어요. 왜 개파가 없어졌냐? 지금 여야 정당 사상 처음으로 개파 없이 독고다이로 대통령 후보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여당 야당을 통틀어서 한국 정당사에 자기 개파 안 건드리고 개파 안 건드리고 대통령 후보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흑수저고 네. 개파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이제 달라진 거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홍준표 지사의 어떤 성장 배경을 보면 예. 사실 개천에서 용난격이죠. 그냥 홍준표 지사의 아버님은 이제 현대중공업 경비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렵게 이제 컸고 또 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에 붙고 사실 또 이제 그 부인과의 또 연애 스토리도 보면 사법고시 준비를 할 때 그 고려대 앞에 있는 은행에 예. 자주 갔다 그 은행에 출납하는 그 직원과 사귀어서 아, 그 부인은 또 그렇습니까? 군산상고 여성 예. 출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아주 러브 스토리도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어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에서 정말 지금의 어떤 대선 후보까지 온 데에는 아마 홍준표 지사의 어떤 집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집념이 이제 문제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싸운 것 자체가 보면 사실 독고다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 혼자 힘으로 싸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검사에서도 성골이 아닙니다. 본인이 보면 사실 뭐 그 지금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사 내에서 강력부라는 데가 또 조폭 잡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검찰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됐던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도 자신의 힘만으로 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자신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누군가 손을 잡아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예. 그런 홍준표 지사의 어떤 그런 독고다이 같은 그런 성격이 과연 이제 본선에 가서는 함께 할 수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결국 그거 자체가 장점임과 더불어서 본인의 결정적인 단점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뭐 캠프도 없다면서요. 네, 지금 뭐 예. 캠프도 따로 마련한 상황은 아닌데 뭐 사무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캠프도 없고 진짜 아까 개파가 없다. 유일하게 지금 개파가 없이 본인이 선출된 후보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예. 그 전에 당 대표를 할 때 어느 정도 홍준표 계보가 형성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이제 대표를 그만두고 도지사로 간 뒤에는 지금 개파가 없이 갑자기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당에 보면은 다 개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개파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소위 유승민 개도 조그마한 규모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안철수 개도 있는데 본인은 예. 개파가 없다.
갑자기 나왔으니까 개파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예. 현재는 개파가 단순히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개파가 없는 정치 그리고 그러한 거를 제대로 이 소통하는 정치,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데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수들이 갈 곳을 잃어서 어디에 찍을지 모르고 지금 투표를 참여 안 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많은 예. 보수가. 더 이상 숨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오늘 이제 했죠. 그래서 예. 홍준표 지사 후보가 이제 해야 될 과제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튀는 발언을 해서 관심을 끄는 이런 홍트럼프 전략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의 세력들이 진짜 우리가 기댈 만한 우리의 예. 언덕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큰 바위 얼굴이 될 수 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예. 믿음을 주는 이런 그런 의미의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예. 보여줘야 홍준표 지사가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통 저희가 자유한국당 얘기할 때 개파 얘기하면 예전에 친박 비박 그랬잖아요. 네, 지금 박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고 홍준표 지사 그야말로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대권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내 개파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홍준표의 딜레마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예. 같은데요. 그 입지전적 사수성가 그리고 친박도 비박도 아닌 나는 무개파다라고 하는 선언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지율을 획득해야 되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처한 위치입니다. 예. 친박 청산, 박근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수록 TK를 비롯한 원래의 보수 지지층들로부터는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많고 또 친박과 멀어질수록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차별성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자유한국당 내 정체성에 대한 의문들이 가기 때문에 과연 친박의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동력을 보수 혁신의 동력으로, 보수 재편의 동력으로 만들 것인지가 예. 바로 홍준표 후보의 리더십 대선 승리의 자기 동력을 만드는 첫 출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지사가 오늘 여러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큰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이 분당이 돼간 원인이 뭐냐? 탄핵이다. 대통령 구속됐다. 이제 무슨 이유를 들어가지고 분당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까?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큰 집으로 전부 돌아오는 게 순수 아닙니까? 이제 내가 대장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연대를 하자고 하면 자기 후보하고 연대하자 그거 아니겠어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당당 큰 집의 문제입니다. 국민의당하고 비교하면 우리 집이 큰 집이죠. 어느 당하고 비교해도 자유한국당이 다 큰 집이라고 하는데 일단 바른정당이 이걸 좀 받아들일까요? 저런 자신감은 아주 좋죠. 예.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집권 여당이었다가 그 지위를 상실한 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지금 붕괴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절벽에 몰려 있는 입장인데 예. 큰 집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 어찌 보면 좀 친박으로 대변되던 강성 보수들은 저런 모습에 혹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문제는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바른정당이 예. 이 큰 집론에 동의하면서 그렇지 큰 집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순순히 오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유승민 후보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본선주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정말 큰 집에 갈지도 모르는 분이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굉장히 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유승민 후보가 평소에 하는 언행하고는 약간 더 과감한 얘기예요. 요즘 발언이 독해졌습니다. 네네. 여기서 예. 큰 집은 이제 그 유죄 가능성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는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내가 이제 대장이니까 예. 친박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는 건데 일전에 나온 얘기로는 그럼 어느 정도 친박을 쳐낼 거냐 하는 또 딜이 있었던 것 같은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진위는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유승민 후보 쪽 바른정당은 큰 집론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자꾸 이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문 전 대표가 주적인데 왜 자꾸 나한테 시비 거냐 이렇게 또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마음이 뭐 자유한국당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예.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는 물론 뭐 같은 보수정당 하지만 일단 엄연히 지지율 면에서 보면 예. 일단 지금 뭐 흡수합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단일화 협상을 한다 의원 하더라도 수도 그렇죠. 그렇죠. 예. 의원 수도 그렇고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불리한 상황이 될 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간다라면 본인들의 기존 나왔던 어떤 의미 그리고 나왔던 뭐 명분 이것 자체도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두 사람이 붙는다고 시너지 효과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유승민 그 대표 저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국민의당과의 연대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지금 안철수 전 후보 전 대표의 대표죠? 어떤 예. 가능성
어떤 집권 가능성 이게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되는 집안에 베팅을 하는 것이 낫지.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집권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베팅했다가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나왔던 의미가 없어지고 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직도 제가 볼 때는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했던 합병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결국에는 죽는 수다. 결국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바른정당, 국민의당하고 어떤 또 후보 단일화 논의 자체를 예. 진행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본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되면 세게 나갈 때가 아니잖아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 쪽으로 가버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다 보수의 연대 단일화 문제를 거론하다가 그렇죠. 둘 다 지금 현재는 둘 다 이제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로 작전입니까? 신경전을 벌이고 예.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예. 현재 단일화를 하자고 하면서 현재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친박 청사이라는 조건을 내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그냥 홍준표 후보는 그냥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인데 지금은 오히려 진정 연대를 적극적으로 제의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지지율 경쟁이 예. 앞으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바른정당은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지율 예.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서 선택을 하는 그런 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삿바 싸움하고 있는 보수 두 정당 후보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구도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주제어 보시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유일한 길이요.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띄우기가 단순 참여자 숫자를 더불어민주당은 36만 명 이상이고 국민의당은 겨우 11만 명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언론이 띄우는 게 아니라 민심이 띄우기를 합니다. 착각합니다. 자기들의 해가 져가는 것을 인지하셨구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정유라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들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 자기소개서와 응시원서만 제출해서 합격했다는 점, 원서 접수 하루 전에서야 공고가 났다는 점.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나중에 발표할 때 힘이 빠져버립니다. 네, 두 당의 신경전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쪽에서 문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체로 보수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보수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예. 중도를 비롯해서 야권의 입지가 커진데 중도층조차도 정권 심판이라든가 정권 교체에 대해서만 기울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대선의 성격 규명은 야대 야의 대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따라서 이 야권의 톱버스를 높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1위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예. 것이 야권 내에서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성에다가 야권의 지지표까지 합산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아주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에서는 화력을 다른 보수층이 아니라 야권 내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활약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들 취업 네. 의혹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해명을 해라. 다른 네네. 3당이 지금 연합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당 대변인이 모두 똑같은 지적을 하면서 예. 어찌 보면 십자포화를 맞고 있죠. 이게 어찌 보면 1등에 비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이게 2007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노동부의 감사가 있었고 2012년 대선 때도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또 불거졌던 문제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20여 명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국고용정보원 쪽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 예. 2명을 뽑는데 2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1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또 해명이 과거와 달라진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당 대변인이 뭐 오늘 굉장히 강한 공격들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뭔가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보면 저는 뭐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문제가 보면 일단 고용정보원에 일단 당시 원장하고 문 대표의 어떤 관계 자체가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2명 지원한 2명이 했다라는 것 문제가 예.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지원한 다음에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만두고 이제 다시 또 외국 기업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2번 해서 다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번의 감사가 보면 조금씩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감사는 그 전체에 대한 감사였지 그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사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좀 조기에 그냥 이 문제는 좀 밝혀서 그냥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야당의 공세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뒤로 갈수록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면 의혹이 증폭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기에 이 문제 빨리 해결하는 것들이 오히려 선거 쟁점화되지 않는 저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당이 상당히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이 아들 취업 의혹 논란을 상당히 크게 키워갈 작정인 것 같습니다. 두 당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띄우기가 사실과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 참여자 숫자를 비교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36만 명 이상이고 국민의당은 겨우 11만 명입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많은 선거인단이 있는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 규모나 지역 분포만 보더라도 클래스가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언론이 띄우는 게 아니라 민심이 띄우기를 하니까 잘못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의 자제분, 이 문제는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스스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히는 것이 의혹을 없애는 길이다 하는데 무슨 한국고용정보원이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후보의 아들 관련해서 필요가 하면은 곧 발표할 거예요.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나중에 발표할 때 김이 빠져버렸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꼭 말씀하실 때 다음에 말씀하신다 그러고 본론을 말씀하시지 않는 네. 그런 정치 구단의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 취업 의혹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키려 하는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요즘에 청년 실업, 예.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 취업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전혀 의혹이 없다라고 예.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뭐 해명된 일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죠. 그러고 여러 가지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당시에 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한 거고 예. 그때 이제 2명 뽑는데 2명이 원서가 냈고 일단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기하는 거는 이게 제기하여서 의혹이 몇 가지 만약에 국민들한테 의혹을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이런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20, 30대에서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경쟁에서도 거기서는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바른정당, 예. 특히 두 정당이 지금 굉장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죠. 정우택 대표가 예. 먼저 제기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이 3당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서 터뜨리기 위해서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제대로 방어하느냐, 예. 방패 제대로 결국 방어한다는 게 다른 게 돼 있으니까 사실을 이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예. 건데 어쨌든 뭐 입사 시기 최근에 보면은
뭐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면은 뭐 예. 입사 14개월 만에 또 어학 연수를 갖고 이런 것들도 석연치 않다 뭐 제기하는 의혹이 굉장히 많고 있죠. 근데 이거를 예. 이제 빨리 민주당도 이거를 빨리 털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의 취업 특혜라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요새 보면 자녀의 병역 비리 문제라든가 뇌물 예. 문제, 입학 비리, 대학 입학 비리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의혹 자체가 그 경중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경쟁이 있는 그 대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이 문제가 이슈가 커지게 됨에 따라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프 내 자체 검증단을 통해서 차제의 이 문제를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히고 나가는 것이 대선 본선에서의 오해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1등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라고 할 게 아니라 리더로서 최순실 사건이나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 속에서 가족들이나 측근들의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개적으로 투명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도 많은 유권자들이 지켜볼 예.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거티브라고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인 그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나 혹은 문 후보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3당이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이게 작던 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예. 제2의 정유라 아니냐? 이건 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한 수식어다. 예. 근데 워낙 지금 치열한 대선전을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39일 남은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민감한 네, 상황이잖아요. 민감하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 그래도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 최순실 씨, 정유란 아직 덴마크에서 들어오지 예. 않고 국민들이 여기 대해서 공분이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세월호가 이제 들어왔고 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2의 정유라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어가 낙인이 찍히면 이게 참 나중에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뭐 오늘 중론인 것 같으네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3당 공세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문모닝이냐 이런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샐러드 연정 언급한 뒤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아주 찰떡공조다 이 얘기입니다. 정책 비전 없이 눈만 뜨면 오로지 문 비방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모닝 연대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예. 3당은 결국은 1등을 흔들어야 되니까요. 예. 이게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1등 후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약점이라도 보이면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1등 후보의 또 비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1등 후보가 이걸 대응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요. 이제 그전에 이해창 후보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이해창 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을 좀 반면 교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그때 같은 경우도 이해창 후보가 대세론을 이용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계속 야당 쪽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 문제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문제라는 게 계속 의문을 제기를 하면 결국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과 같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요. 굉장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제대로 검증을 할 수가 없고 또 예. 가짜 뉴스가 많이 이제 남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이 문제는 빨리 후보 등록하기 전이라도 빨리 해결하고 가는 것들이 유리하다는 게 바로 예.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욱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 3당은 과연 비문 반문 연대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비문 반문의 공식적인 연대는 제가 보기에 쉽지가 않아요. 정치공학적 연대라고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1등 문재인 후보 흔들기라는 측면에서 예. 사실상의 이런 공조와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 캠프 측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 추이를 좀 보시죠. 일단 2위로 올라섰고요.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심판의 성격이다 보니까 예. 야야 대결의 성격이 강한데 예, 진보 후보 두 명의 예, 그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결이죠. 특히 중도 보수 진영 내에서 야권의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견제 심리가 현재 안희정 지사가 실질적인 당내 견제 세력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지 못함에 따라서 예. 안철수 지지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현재 비박계열인 홍준표 지사가 됐고 그 유승민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에서의 비박계 중도 성향의 후보의 표는 흘러나오지 않겠지만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난 다음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었던 중도 지층의 일부가
안철수 후보로 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 상당수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궁극적으로 2, 3, 4등의 지지율의 합산이 1위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지지율과 육박할 경우에 예. 제가 볼 때는 연대 연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향후 대선 이후의 전국 주도권을 위해서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예. 2, 3, 4등의 지지율의 합이 얼마나 높을지에 대해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이 네. 뭐 가상 대결이긴 합니다만 네네.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양자로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 오차 범위로 접혀지는 그 조사 오차범위 결과가 많이 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거의 비등비등하다. 예. 오차범위 내라고 하는 걸 통계적으로 보면 누가 우세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해석하면 있죠. 됩니다. 예. 네, 41.7, 39.3 오차범위 내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40% 내외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아마 이 문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양자 구도가 가능하겠느냐. 과연 남은 30여일 동안 예. 아까 다 얘기하셨지만 예. 반문 비문 연대로서 이 나머지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안희정과 이재명 후보의 표를 모으면 예. 그게 나중에 경선에서 본선 주자 한 명이 결정됐을 때 문재인 후보에게 몰아간다면 예. 게임은 끝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부의 문 후보에게 다 갈 것이냐. 조금 예. 전에 이제 우리 소장 이야기처럼 그게 중도표인데 또 당심이 아니라 민심인데 그게 오히려 안철수 쪽 표로 흘러갈 경우에는 예. 그럼 이게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가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안철수 후보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왔어요. 예. 양자구도 된다, 양자구도 그렇죠. 된다. 이 최면이 마치 뭐 이 민심에게 좀 먹힌 것처럼 사실 그 전에 반기문 총장은 못 나온다 이런 예언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양자구도로 흘러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자 정말 양자구도가 될 것이냐? 그럼 민주당에 가 있던 표 일부를 안철수 이 후보가 흡수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지율 상승세 이끌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이 기세를 몰아서 중도도 껴안자, 충청도 껴안자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다음 정부는 초기부터 그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가 집권한다면 반기문 전 총장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외교 특사로 당장 가까운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 일본 정부와 소통하면서 이제는 그 협상의 틀들을 만들고 제대로 이런 그 국가 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도 그분의 외교 경력과 경험, 실력을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외교, 경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한 중요한 국제적 명성 있는 자산을 잘 모셔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동감입니다. 호남에서 강기문 총장에 대한 반감 같은 게 남아있지 않나요? 뭐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그분만큼 좋은 화려한 그러한 외교관 경력과 식견과 지식 갖춘 분이 없잖아요. 국가 자산인데. 안 전 대표가 토론회에서 꺼내든 반기문 카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이게 선거라는 게요. 제가 예. 보면 지난번 이명박, 정동영 그 붙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면 선거 막판에 가면 정말 한 2, 3%의 싸움과 뒤집기 싸움입니다. 예.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지만 또 선거 막판에 가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적절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균형을 유지하는 싸움으로 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들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안철수, 문재인 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떤 붙는 현상 이게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이 나오면 이건 좀 상황이 좀 달라지죠. 다자구조가 되었을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우세가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순수히 두 사람만 붙었을 경우 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쪽을 어떻게 하면 단일화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선거 마지막 남은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 가지 산들이 많죠. 앞으로 아마 이제 다음 주에 김종인 전 대표가 아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면 이쪽 진영을 이제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사실 이쪽 진영이
수학적으로 보면 사실 묶어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서로 다르거든요. 예. 한쪽이 이쪽으로 하면 한쪽은 또 반대쪽으로 하고 왜냐하면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 손을 잡으면 예. 이쪽 호남이 또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정치 공학을 누가 풀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선거의 예. 어떤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 팬클럽이죠. 그 반딧불이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충청표 잡기 전략에는 어느 정도 좀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반기문 전 총장을 오늘 특사로 거론한 거는 예. 일단 아까 말했지만은 충청권을 먼저 파고들자. 예. 지금 안희정 지사가 사실상 지금 현재 경선에서 좀 불리해진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빈 공간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두 사람이 빠진 그 무주공산에 들어가서 예. 여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내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자. 예. 그런 전략에 따라서 사실 오늘 그 이야기한 거는 상당히 선거 전략상 어제 얘기한 예, 겁니다. 상당히 그 고려한 오늘도 또 진전돼서 다시 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은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아까 예. 중도까지 공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전략은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누구와 연대하는 거는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 전략하고 다르거든요. 예. 나는 내 갈 길 간다. 예. 안철수는 철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연대를 하지 않는 태 그 대신 예. 표 쏠림 현상을 통해서 자기한테 양강 구도로 말아들어가는 결국엔 3자 구도로 마지막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예. 1강 2중이 되지 않고 네. 2강 1중 구도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 2강 속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경선에서 파죽지세인데요. 안희정 지사의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최종 후보가 안희정 지사의 표를 고스란히 또 가져오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전략을 펴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미국의 대선 전략에서 예. 힐러리 클린턴과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을 했고 노선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는 배경은 아마도 샌더스 후보의 진보적 정책을 수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도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이라고 했던 것, 즉 정권 교체는 쉽지만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석의 의석이 필요하다. 예.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경제, 민생, 복지, 외교, 안보 중에서 현재 있어서의 중도 정당이든 보수 정당의 일부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정부를 안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을 제안한다라고 한다면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에 대해서 호감을 보였던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시장에 대한 그 지지율은 원체 선명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 경선 결과가 여와 관계없이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안희정 지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대연정의 정신을 집권 후에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비전을 보임으로써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요.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는 좀 산토끼 잡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어떻게 아주 보십니까? 나쁜 예를 드셨어요. 버니 샌더스의 정책을 흡수한 힐러리가 낙선했잖아요. 예. 전혀 좋은 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예.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토끼 단속도 필요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반기문을 영입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일종의 제스처인데 반기문 당시에 총장에게 쏠렸던 표들은 쪼개졌어요. 예. 황교안 이 권한대행에게도 가고 안희정 지사에게도 가고 또 황교안 이 권한대행이 또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 표가 또 쪼개졌어요. 예. 홍준표 지사에게도 가고 또 나머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봤을 때 반기문 전 총장의 표라는 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자강론을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연대론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결국 대청산과 대연정 이 좀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수용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왜냐하면 대청산, 적폐 대청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연정을 얻는다? 이게 좀 안 맞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예. 안희정 지사의 표가 만약 문재인 전 대표로 확정이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기울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대표가 언론에서 자꾸 안철수 전 대표 띄운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 연설이 요즘 화제가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목소리부터 확 달라졌는데요.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현종 의원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한테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목소리가 이게 어떤 신뢰성을 주는 목소리가 좀 아니고 어떤 좀 대선 주자로서의 좀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이제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래서 거예요. 뭐 소몰이 창법, 암스트롱 발성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제 들린다고 뱃속에서 끌어나오는 저 목소리. 근데 저 목소리를 잘못 내면 목이 빨리 쉽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붙으면은 목소리가 오래 가는데 저 연설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제가 볼 땐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한두 번 하면 목소리가 완전 목소리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게 자체가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집에 가셔서 몰래 입을 쓰고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완전히 연설이 달라져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뭐 신문에도 소개가 일부 됐습니다만은 물어봤습니다. 김영환 최고위원 등 가까운 의원들 그 측근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어디 과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저 웅변 연설을 과외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지적을 많이 받았다. 연설을 바꿔서 강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내 비서들이라든가 기조실 같은 데서 많이 지적을 받아서 내가 집에서 독학으로 많이 연습을 했다. 그래서 복식 호흡으로 나도 그 전에 다른 거 할 때도 보면 다 독학을 많이 했는데 그 복식 호흡으로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DJ 그 목소리가 커진 것도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화법을 많이 배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김대중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약간의 그 서로의 소통할 수 있는 연설 방식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를 많이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의지는 느껴지는데 자연스럽지 않아서 왜 가수 박진영 씨가 얘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공기반 소리반 그래서 말하듯이 하는 게 좋은데 권위주의 시대 때 연설하거나 훈련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고 대화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움이 좋은데 그 예전에 갖고 있던 안철수 전 대표의 그 가장 트레이드 마크였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은 좀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좀 아쉽긴 한데요. 아무튼 이번에 대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면 결의만큼은 충분히 느껴지는 목소리 같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이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단 같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이번 대선에서의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연대겠죠. 이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최명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문재인은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단일화된 안철수라면 그것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인물이거든요. 가상인물이다. 실존 인물과 가상인물의 대결은 이루어질 수 없죠.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 객관적으로 봐도 변화돼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많이 바꿨고 말하는 톤도 그렇고 그리고 토론과 그 예능 프로 등장해서 여러 가지 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준 게 사실이니까요. 김종인 대표의 평가도 뭐 그렇게 변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대적인 것이죠. 네, 정청래 전 의원 일침을 가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단일 후보라는 거는 뭐 가상의 인물 갖고 자꾸 왜 여론조사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양자 대결을 전제한 안철수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허구의 존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판인데 가능해지면 정청래 전 의원이 깜짝 놀라게 될 거고요. 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또 이제 예견이 맞았다. 이렇게 뭐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반반이에요. 한 두세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동안 제3지대 중도 빅텐트를 바라마지 않던 인물들이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또 중간지대로도 모였는데 사실은 털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배팅을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범보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과연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모여줄 수 있겠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표수로 줄어들고 자연히 이 지지층들이 현실 가능한 안철수에게 모여들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쉬워 보이진 않고요. 좀 고차방정식인데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민심의 흐름에 달려있다고 보여지네요. 김종인 전 대표 속내를 최명길 의원이 대신 전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하면 뭐
바이러스나 하던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꼬기도 하고 네.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저께 뵀거든요. 예. 김종인 대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목소리가 아주 굵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그 물으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뭐 아직 그 사람 정치할 사람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도 지금 이제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본인이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굳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정말 문재인 전 대표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예. 이 어떤 욕망이 강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김종인 전 대표의 역할은 뭔가 코디네이터, 즉 조종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한 지금 이제 굉장히 고차방정시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예. 한쪽에 지지를 얻으면 한쪽에서는 빠져버리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 정치 구단들이 풀어야 된다는 것에서 예. 박지원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그다음에 대표? 지금 예.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어떤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라는 게 자기가 진다라고 보여지면 저는 이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짓는 선거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플러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 엿보거든요. 그런 면들을 아마 이분들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본인이 대선 출마해서 현재 당선되기는 시간상으로 여러 예. 가지로 또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 쉽지가 않은 건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킹메이커에만 그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제 본인은 누구를 막는데 대통령을 되는 거를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막는 역할, 그렇게 예. 하면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역할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그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 초까지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정해지니까 이런 연대를 위한 만남이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속 수감됐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좀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방을 혼자 사용하는데 그게 원래는 6명이 쓰는 방이라면서요? 원래는 예. 그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은 그 1.03평 정도 되는데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구속됐을 때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아마 홍거방 몇 개를 터서 3.9평 정도의 그 독거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례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안에서 접견실도 작지만 있고 그리고 침실하고 그 화장실하고 세면대가 있는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설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오늘 막상 이 구치소 방을 들어갈 때 정말 회한이 밀려오고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3월 12일까지.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다음에 삼성동 자택으로 와서 경호상 불편하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3.2평 방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죠? 새벽 3시 3분에 구속영장 발부됐죠? 4시 반경에 머리에 있는 핀을 다 빼고 올림머리를 내리고 클렌징으로 얼굴을 검찰청사에서 다 지우고 K7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각오하고 준비한 거죠. 6시경에 서울구치소 안에 그 3.2평 독방 앞에 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못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기분, 그 느낌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텐데요. 정말 영욕의 역사가 너무나 빠른 순간에 쓰러지는 장면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독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굉장히 착잡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한 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서울 구치소만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간 곳이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매번 요즘 보던 곳 아닙니까? 따지고 보니까 한 지붕 6가족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소위 실세였다고 하는 왕 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가 최순실 씨, 그 다음에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또 뭐 직접은 아니지만 이제 재계 총수인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어서 장시호 씨까지 포함해서 다 같은 지붕 속에 있는데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거 만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는 못하게 한다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혐의 적용된 게 뭐 쭉 13가지나 된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뇌물 혐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뭐 운명의 공동체라고 할까요? 지금 뭐 엮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지금 뇌물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특검에서 구속이 됐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에서 구속될 경우는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소가 되고 하려면 시간이 이제 이거는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그 재판을 받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1심 재판에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죄가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 그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걸 아마 이제 기대를 할 텐데 문제는 과연 이제 1심 재판부가 이거를 과연 뇌물을 볼 것이냐. 이런 면에서 아마 엄밀히 법률적인 논쟁을 벌일 겁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법률가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어떤 재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뇌물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인지. 용어가 좀 어렵지만 뭐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인정을 이제 하는 거지. 만약 이게 인정이 되어버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대선이 끝나고 5월 한 중순쯤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갈림길이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재단과 다른 갈래로 정유라 지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방해로 정유라만 지원하게 됐지만 네. 처음부터 한 명만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네네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명, 승마협회 주관사였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5명의 승마 선수를 육성하는데 정유라 선수 1명이 들어와 있었을 뿐이지 1명을 유념하고 지원한 것은 아니다고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만약 삼성이 끝까지 부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이 이 부분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뇌물죄의 약한 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우리가 그동안 쭉 과정을 봐온 바로는 자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모르면서 저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했을까? 예. 20억, 30억짜리 말을 사주고 했을까? 하는 또 의아심은 남는 게 예.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다툼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년 인연인데 이제 구치소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예. 볼 때는 이제 회자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만드는데 산파역할을 했던 최순실, 최태민 일가가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퇴임까지 구속까지의 전 과정에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하고 그리고 재판부가 실질 심사에서 그것을 영장을 실제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소명이 되었다라고 예.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 혐의에 대해서 검찰 측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있겠지만 예. 사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그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소명됐다는 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기소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지 않겠나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뭐 첫 조사가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